그 옛날 이 유럽에서 이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 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의 모든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년 1년 전부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현 사회 가운데 엄습해 와 가지고서는 이 또한 이 유럽의 중세의 흑사병이 세계를 변혁시켰듯이 이 또한 현 시대의 변환의 어떠한 정점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안 좋은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방향 가운데서 때문에라고 하는 어떠한 단서가 붙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덕분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소금 장사를 둔 어머니가 또 우산 장사를 둔 어머니, 큰아들이 소금 장사인데 비가 오게 되면은 이 소금을 팔 수가 없고 비가 오게 되면은 그 덕분에 작은 아들은 우산을 팔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가 와도 큰아들은 비가 오면 안 좋지만 작은 아들은 비가 옴으로써 우산을 팔 수 있어서 좋은 그러한 어떤 경우가 곳곳에서 어떤 쪽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또한 또 다른 쪽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같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나쁠 수만은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덕분에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코로나 덕분에 외부 출입이 줄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가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 방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 덕분에 작년 초반기에는 저 같은 경우에 논문을 8편을 초반기에 쓰게 됐어요. 그 1년 반, 그러니까 1년 가운데 6개월 만에 8편을 논문을 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코로나 덕분에 나다니는 일들이 줄고 방 안에 오가는 절에 오가는 사람들이 줄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그 덕분에 논문을 8편을 쓰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때문에 아니면 덕분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측면도 있을 것 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벌써 나이가 60하고서 몇 살이 넘어간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갑자를 살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곧 이갑자, 1갑자 60년, 이갑자 120년 아마 120년을 제가 손금을 제가 보니까 그 정도는 살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 이막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갑자 가운데서 한 갑자가 벌써 지난 지가 벌써 저는 몇 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갑자를 지나고 난
그러한 소감이랄까 아니면 스스로 그걸 갖다 한번 돌이켜볼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자신의 이 삶의 양태를 하나씩 하나씩 그걸 갖다 글로 한번 적어봤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적는 과정 속에서 문득 맨 처음 단어가 이러한 단어였었어요. 뭐냐면은 제 어린 시절의 맨 처음 기억. 3살 때 어머니를 따라가지고서는 전주 노송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중앙 성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거기에서 성당 안에서 세례 의식을 받았던 기억이 내 첫 번째 기억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사진도 지금 갖고 있는데 그걸 보면 그 당시의 기억이 계속 떠오르곤 합니다. 근데 왜 그 기억이 중요한 그런 모멘텀으로서 머리에 남아있느냐 하면은 그때 사진을 찍고 있는 영세 기념식을 끝나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진을 찍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제 혼자만의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머릿속에 그게 담아 있습니다. 거기에 그 성당 중앙에 예수 승천상이 가운데 저 위에 부셔져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 들여와 가지고 나에게 머리에다가 꽂고 있던 황금으로 된 머리핀을 나에게 건네주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또다시 밖에서 사진을 또다시 찍었던 그런 생각들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에게 황금으로 된 머리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특이한 경우잖아요. 두 번째 기억이 또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기억, 그것도 참 특이하죠. 저희가 어렸을 적에 그 당시만 해도 이 전라도 전주 그래도 도의 중심 도시인데도 이 수돗물이 그렇게 공급이 되질 않아 가지고요. 그 얼마 전에 우리 마을 가운데 한 집에서 수도 공사를 했던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가가지고 1원에 2바켓스 물을 사 먹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두 번째로 저희 집에 수도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 동네에서 그 집을 수도집이라고 부르곤 했었는데 그 수도집에 가가지고 바켓스 2개를 들고 1원을 들고 가면은 바켓스 2바켓을 물을 받아 사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두 번째로 그 동네에서 우리 집에 수도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거죠. 인부들이 땅을 파고 있는 장면을 옆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부들이 땅을 파다가 땅에서 무언가가 옥처럼 생기거나 또는 유리로 만든 아니면 옥으로 된 어떤 구슬을 땅에서 캐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 보다 보니까 컸던 것 같은데 어른들은 뭔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제가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걸 보고서 저한테 갖고 놀라고 주었던 그게 두 번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와서 나에게 황금으로 된 머리핀을 건네주었고 또 두 번째는 땅에서 유리 또는 옥으로 만든 옥구슬이 튀어나와 가지고 내 손 안에 건네주게 되었다. 참 뭔가 봐도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얘기의 소재가 될 것 같죠. 근데 그 두 가지의 어린 시대 기억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갖다가 미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라도 전주에 살면서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 전북대 교수로 계셨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무언가가 병이 걸리셔가지고서는 거의 대부분을 병원에 사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머니의 모습을 갖다가 같이 살았던 기억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병원에만 계셨던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 전북대에 있다가 학교를 서울에 있는 한양대로 옮길 걸로 계획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울로 옮겨갈 걸로 이제 계획을 갖다 해놓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 과정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사하기 한 달 전쯤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학교까지를 옮겨가지고서는 어머니의 병을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지만은 그 계획마저도 수포로 돌아가고 한 달 전에 이미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렸을 적에 가까운 한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마도 그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생각을 어떤 종교적인 그런 감흥으로 바꾸어 나가기에 충분한 어떤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의 죽음, 그 나이에 그 누군가가 부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삶이라고 하는 문제, 거기에 대한 깊은 어떤 상념의 토대를 그 당시에 어린 저에게 안겨주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어찌됐건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저는 퇴계로에 있는 동북중학교라고 하는 중학교에 전학을 가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은 어려서부터 성당에 늘 다녔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언제나 일요일 날만 되면은 가족들을 이끌고 성당회를 가곤 했었죠. 중학교 3학년 때 성당에서 신부님이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하는 가운데서 신부가 될 학생들을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저 해화동에 있는 성신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인데 전국에서 신부가 될 학생들만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학교입니다. 거기 학생을 모집해서 신부 지망생들을 뽑는다 이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제 생애의 첫 번째 기억, 예수님이 나에게 와가지고 황금으로 된 머리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그리로 오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신부가 되겠노라 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이윽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해화동에 있는 성신고등학교를 갖다가 신학교인데 작은 신학교라고 해서 소신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입학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곧 이제 신부가 되겠다라고 한 얘기였었죠. 기숙사에서 3년 동안을 갖다가 이제 살게 되는 그러한 경우였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방학 때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다가 저기 전라도 익산 함열이라고 하는 곳에 큰아버님이 계셨는데 방학을 이용해서 큰 집에 놀러 갔습니다.
큰 집에 놀러 가서 며칠을 지내고 있는데 그때 큰 집의 큰 형수님이 저한테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련님, 오늘 저기 점 보러 가는데 같이 안 갈래요? 그래서 점 본다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뭘 알겠어요.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죠. 거기에서 최초로 이 당사주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림으로 내 생의 모든 것이 그림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해 보면요. 11장이 제 사주로서 11장 그림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11장 가운데서 이상하게도 앞에 2장인가를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그림이 승복을 입고 있는 스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그걸 딱 보고 나서 큰 형수가, 사촌 큰 형수가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도련님 당사주를 봤는데 전부 다 중 그림이 나왔노라. 그 옛날 스님들 그냥 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맞다. 동양중은 중이고 서양중은 신부다. 맞는 얘기다. 왜냐하면 제가 신부가 되겠다고 그 소신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사주 마냥으로 나중에 당연스럽게 신부가 될 걸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어찌됐건 이 소신학교 3학년을 갖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그 당시에는 연합고사를 봤었습니다. 연합고사를 봐가지고 이제 서울 연합고사를 갖다가 해서 이제 본고사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소신학교, 성신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같은 울타리 안에 해화동에 가톨릭대학의 신학과가 있습니다. 그냥 원서를 갖다가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집에 살다가 이제 윗집에 소신학교에 살다가 대신학교로 이제 다시 입학을 하게 되었던 상황이죠. 가톨릭 대학의 신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4년 동안을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그 가운데 라틴어, 히라버, 히브리어, 그 다음에 수많은 철학, 개론, 그 다음에 형이성학, 인식론, 그 다음에 어떤 신학들, 과목들. 그러니까 여러 이 고대 언어와 그 다음에 철학 그리고 신학 등등을 갖다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철학 쪽에 상당한 흥미가 이끌렸었던 거예요. 또 철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다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산다는 것이 뭐고 또한 죽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변적인 문제 역시도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문제, 산다는 것, 죽음 이후의 어떤 문제, 그런 걸 갖다가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이 가톨릭의 이 도구마, 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가톨릭의 모든 도구마의 중점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무언가가 의심스럽고 무언가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약간의 이제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생겨났던 예가 있었습니다. 또 아마 그 당시에 이 젊은 나이에는 누구나가 이제 그러한 측면도 있었겠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 그 여학생들 손 한 번 잡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성당에서 마주했던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괜히 혼자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했었고 그런 게 또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졸라댔습니다. 나 신학교 간두겠다. 아버지가 그때 한양대에 계셨고 그 당시만 해도 뭐 편입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그런 시대는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한양대 편입을 시켜달라. 나 신부 안 하겠다.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에 요즘 절로서 친다면은 이 절의 신도회장 또 성당에서 사목회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고서 열심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다 보니까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걸 찬성할 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 신부 하나가 나오기를 바랬었던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그냥 그것도 어느 정도 이 제풀에 끝났던 모양이에요. 어찌됐건 이 대학 4년을 갖다가 졸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졸업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생각이 저는 달라지게 되었었고 아버지하고 이제 마찰이 생겨나게 되었죠. 아버지께서 또다시 저기 전라도에 전남대학으로 또다시 학교를 옮기셨고 저는 형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냥 형 집에서 나와 가지고서는 이제 혼자 몇 년을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서 그 당시에 이제 직장을 좀 다녔던 예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곤 했었는데 물론 대학 때부터 친근했던 몇몇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얘기를 갖다가 해보게 되면은 그 나름대로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의 확고한 신념을 갖고서 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빗대 가지고 나를 돌아다 보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가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점을 그 당시 확고하게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책 한 권을 읽게 됩니다. 헤르만 헤세가 썼던 유리알 유희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카스탈리엔이라고 하는 또한 특이한 동양적인 사유의 세계가 묘사가 되었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가운데 내가 몸을 담아야 될 곳은 바로 저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헤르만 헤세의 책에서 유리알 유의 가운데서 말하고 있었던 카스탈리안과 같은 그런 세계를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궁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그러한 세계를 이 동양적인 사유의 세계를 사찰 안에서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다 이거죠. 이제 그러한 생각이 계기가 돼서 해화동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분에게 가까운 절에 내려주십시오 했습니다. 해화동에서 택시를 타고 절에 가자고 하니까 그 가까운 쪽에 그 안암동에 개운사 절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그 앞에 절을 내려줬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개운사에 승가대학 학교가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개운사 쪽으로 길을 향해서 길을 걷는 와중에 앞에 스님들 두 분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들께 가가지고
말씀 좀 묻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건넸죠.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약간 검푸른 양복에다가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를 갖다가 메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그 스님들께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 스님들, 그 당시에 성가대학 스님들도 학생운동과 연결되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마침 제가 이 정보부 직원인 줄 알았노라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어찌됐건 길에서 만났던 정인 스님, 덕수 스님 그 두 분과 인연이 돼가지고 그 카스탈리엔이라고 하는 세계가 절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저희 생각 속에서 그 스님이 저에게 송광사로 가기를 갖다가 권하더라고요. 송광사로 갔습니다. 송광사로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에 가가지고서는 그 당시에 이 서울 가톨릭 대학 말고도 광주의 대건신학대학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대신학교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한 명이 대건신학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다니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신학교 친구죠. 그 친구는 지금 신부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광주 시내에서 만나가지고서는 나 오늘 절에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송광사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 같이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눴던 카페 이름이 에피소드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그런 사건이 된 거죠. 저녁 시간 버스를 타고 송광사 도착을 했었습니다. 저녁 9시 정도가 돼가지고 송광사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어두운 밤 저녁에 송광사에 처음 발을 들여놓고 그 다음 날부터 송광사에서의 어떤 삶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때가 86년도 가을, 늦가을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86년도부터 계산을 하면 벌써 3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송광사에 있으면서 그 다음 해에 삼위계 계를 받고 삼위계, 삼위승, 곧 예비승려로서의 그 기간 동안 그 당시에 송광사 강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 4년 동안 이 경전을 학습하는 기관이죠. 그 4년 동안 과정을 마쳐야 정식 승려인 비구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예비 승려 기간이죠. 4년 동안 행자생활을 마치고 4년 동안에 강원에서 공부를 갖다가 하면서 경전 공부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하루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8시간 공부할 시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큰 방에 같이 앉아가지고 정확히 50분 공부를 하고 10분 휴식, 죽비를 딱 치면은 10분 동안 나와서 화장실에 가고 쉬는 시간 10분, 그리고 또다시 죽비를 치게 되면 자리에 앉아서 50분씩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할당이 됐는데 8시간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계획을 짰습니다. 하루에 1시간은 혼자서 산스크리트어, 버머 공부를 하고 1시간은 빨리어 공부를 하고 또 1시간은 티베터 공부를 하고 또 1시간은 중국어 공부를 하고 또 1시간은 강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문 경전을 보기 위해서 그때 배웠던 강원에서 공부하는 한문 경전을 1시간 동안 보고 또 1시간은 내가 불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다 보니까 불교와 관련된 책을 읽는 시간 1시간을 잡고 또 1시간은
그때 생활적인 과정 속에서 생각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글로서 쓰는 1시간 동안은 글을 쓰는 시간, 또 1시간 동안에는 남들도 그러하듯이 금방 책상을 펴놓고 있지만 좌복 위에 앉아가지고 명상에 잠기거나 아니면 참선을 하는 시간, 1시간. 이제 그렇게 8시간을 보내곤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때 그런 시간을 보냈었던 것이 불교적인 여러 소양을 갖다가 익혀나가게 되었고, 여러 가지 어학을 갖다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는 산스크리트 경전을 번역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송광사 강원에 있다가 통도사로 강원을 옮겨서 살게 되었었습니다. 전학을 간 거죠. 거기에 살면서 참 특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혼자서 주역을 보게 됐었습니다. 공부하게 됐죠. 주역을 책을 놓고서 보다 쾌를 뽑는 방법을 갖다가 알아가지고 최초의 쾌를 뽑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주역의 쾌를 갖다 준비해 가지고서는 책을 보면서 맨 최초로 내가 뽑았던 쾌가 무엇이 나와 있느냐면은 산수몽이라고 하는 쾌가 딱 손에 잡히는 거예요. 이 산수몽이라고 하는 쾌는 이 주역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이 어떠한 얘기거리가 되는 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뽑았던 그 쾌가 아주 특이하게도 제가 절에 오기 전에 유리알 유희라고 하는 책을 읽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유리알 유희 가운데서 주인공 크네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크네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설 안에서 주역점을 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그 소설책에서 그 주인공이 뽑았던 그 쾌가 바로 산수몽이었었던 거예요. 그 똑같은 쾌를 내 스스로가 뽑아낸 걸 보고 그것 또한 굉장한 어떠한 인연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을 갖다 하게 되었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당사주에서 보았던 그 그림, 앞에 석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승복을 입고 있었던 스님 그림이 나오게 되었는데, 강원에 있으면서 이 산수몽이라고 하는 쾌를 갖다가 뽑고서 보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내 스스로에게 예정이 되어져 있는 숙명과 같은 그러한 예정된 삶의 흔적을 따라가지고 내가 지금 걸어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저뿐만이 아니고 물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스스로 생각들을 해보시면은 내가 비록 선택했다라고 생각은 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것들이 그 무언가가 숙연처럼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되었던 상황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경험적으로 생각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생각하기에 지금 신학교라고 하는 그런 공간 가운데서 소신학교 3년, 대신학교 4년, 7년을 갖다가 보내다가 또다시 이제 절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옮아와 가지고 35년을 갖다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쪽 35년 저쪽 7년 하면은 이
몇 년의 어떤 시간을 비슷한 울타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마치 나의 숙명인 양 예정되어 있는 그 철도의 노선을 따라서 가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아마 숙명적인 그런 인생의 항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직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일종의 미련과 생각 같은 것들이 가끔 생겨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송강사 강원에 있을 적에 계를 받고 얼마 있다가 별좌라고 하는 소임을 맡았습니다. 별좌라고 하는 것은 그 절에 원주 스님을 도우면서 새로 절에 출가한 행자님들을 돌보는 소임을 맡게 됩니다. 제가 별좌 계를 받고 1년쯤 별좌 소임을 갖다가 맡고 있는 와중에 송광사에 이 호준이라고 하는 절에 가기 전에 알던 친구 한 명이 송광사 행자실로 왔습니다. 딱 제가 온 지 1년이 지나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호준이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1년 후에 송광사에서 계를 받고 지산 스님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아마도 위파스나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출가 전에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그 당시에 광고 기획사였었던 제일기획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하고 만났던 거죠. 그때 저하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안재찬, 루시화 그 친구가 저하고 그 다음에 이 호준이라고 하는 친구, 그 다음에 이준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명이서 정신세계라고 하는 잡지를 같이 만들어보자 그런 제의가 왔었던 인연으로서 만났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내가 출가한 지 1년 만에 그 양반이 그 회사를 제일기획을 관두고 송광사 행자실로 들어오게 된 거죠. 나중에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호준, 저 그리고 안재찬 그 다음에 이준호 이 4명이 누군가가 얘기하기에 4명이서 전생의 해인사 스님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생에 4명의 도반들이 다시금 이 세상에 와가지고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 호준이라고 하는 분 또다시 출가를 해가지고 성광사에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아주 모범적인 수행을 갖다 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양반이 출가 전에 번역했었던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송광사라고 하는 절에 출가를 해가지고 지금껏 살고 있는데 아마도 이 카스탈리엔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정신을 추구하는 세계, 곧 학문을 세계와도 맞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중앙승가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한데 아마도 그 또한 예정된 길로서 그 카스탈리엔이라고 하는 어떤 동양적인 사고와 학문의 세계 가운데 제대로 내가 정착을 해온 것이 있구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인생에
이갑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갑자를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 역시 벌써 한 갑자가 지나고 두 번째 이갑자가 시작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갑자였던 생활을 무사하게 카스탈리엔이라고 하는 세계에 내가 제대로 발을 디딜 수 있었다 할 것 같으면은 이 갑자의 시대, 앞으로의 어떤 생활 속에서 그 카스탈리엔이라고 하는 그 세계 가운데서 나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생각할 수 있는, 해봐야 되는 그런 기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는 어떠한 계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계기에 따라 가지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온통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러한 변곡점, 그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변곡점의 때를 제대로 그걸 갖다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가운데서 제대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일종의 어떤 진함이라 할까, 방향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의 변곡점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 사건을 갖다가 제대로 지혜롭게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또한 그 선택 이후에 자기 자신 모든 시간을 갖다가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그걸 갖다가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언제나 전제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출가와 관련돼 가지고 제 관련된 일종의 에피소드, 뭔가가 하나로 정착이 됩니다. 종착역이 뻔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사주 안에서 마지막 그림이 스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그림은 스님인데도 아주 좋은 그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그림이 저한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는가 라고 한 것을 기대하면서 순간순간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또한 이러한 얘기를 듣는 여러분 역시도 순간순간을 열심이라고 하는 모든 힘을 기울여서 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드리면서 제 자신 삶과 관련된 얘기를 오늘 어떤 본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합니다.